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700명에 육박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도 20%에 달했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는 상황인데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코로나19 충격은 지난 신천지 때가 더 컸던 것 같은데요. 방역 당국은 지금이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 확진자 수가 7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그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말씀하신 거에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실제로 최근에 일주간 신규 확진자 평균이 한 610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과거 2, 3월 때 신천지발 그 대구 경부 확산 때에는 최대였을 때가 일주 평균이 한 608명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수치상으로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봐도 지금 현재가 더 높다. 물론 그렇군요. 당시에는 최대 900명까지 달한 적도 있습니다만 네. 평균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그 과거 대구 경북보다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지역적으로 대구 경북보다는 수도권이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가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월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리게 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당시에도 2, 3월이면 약간 늦겨울쯤 되고 예. 있거든요. 이제 예. 그 당시에는 그래도 지금처럼 크게 확산되지 않았을 때였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절 영향은 덜 받았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감염자들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겨울이 오다 보니까 이런 계절적인 영향도 작용을 했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 확진자 수를 비교해 보면 1차 유행 때보다 지금이 더 높다는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이 감염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있다는 건 내 주변에서 언제든 나도 감염이 될 수 있다. 그 감염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코로나19 특성을 봤을 때 무증상 전파가 계속 일어나서 깜깜이 환자 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현 상황이나 아니면 뭐 2.5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계속해서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환자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계속 전파가 이루어질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처럼 뭐 선제적인 검사를 받게 하고 임시 선별 진료소를 늘리는 이런 대책은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진단 검사를 확대하는 거는 말씀하신 그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들을 빨리 예. 찾아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진단 검사 건수를 늘리게 되면 당분간 확진자 수는 또 급격하게 증가를 할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반대로 양성률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이 그러니까 겨울이고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주변에.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기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판정이 나면 분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 양성률은 감소할 거다. 예. 대신에 어쨌든 진단검사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거다. 늘겠죠.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타격 등을 우려해서 3단계 격상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 방역을 위해서라면 3단계 격상이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지금 상태로는 물론 3단계 그 기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뭐 선제적인 입장에서 방역 조치를 3단계로 격상하면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맞겠죠. 네. 근데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실제로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직장이 필수 인력만 빼놓고는 다 재택근무를 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셧다운에 예.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황이 아주 안 좋지 않으면은 방역 당국에서는 이러한 조치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는 네.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2.5단계가 실효성이 있을 거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뭔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식당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는 환경이 대표적이거든요. 식당 예. 자체가. 이런 환경에서 계속해서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뭐 2, 3주든 이렇게 한시적인 기간 동안 식당 내 취식 금지를 하면서 포장과 배달만 낮 네. 시간에도 이렇게 시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좀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해서 단기간에 지금 상황을 완화시켜야지 안 그러면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여파는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시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라도 필수 방역을 가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앞서도 얘기 나눴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시 선별 진료소를 수도권에 한 150여 곳 정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진단 검사가 대폭 늘어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율도 늘 텐데요. 그럼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건데 우리의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단계에서 진단 검사 건수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여력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근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확진자가 늘어날 거거든요. 네. 그럼 확진자를 어딘가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조차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 어제 기준으로도 수도권에서 확진 판정 후에 자택 대기하고 계신 분이 500명이 네.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런 확산세가 계속 진행이 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테고 이렇게 해서 자택에 대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또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만약에 그 자녀가 확진이 돼서 집에 있을 때 그런 부모가 바라보는 심정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 빨리 격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택에서 대기 중인, 그러니까 이게 자가격리와 다른 겁니다. 확진자인데 집에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500명이 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분들이 그냥 알아서 스스로 조심하고 있는 거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끼리의 그런 접촉으로 감염 우려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좀 보완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확진자와의 접촉을 하지 마셔야 되고요. 가족이어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사실상 같은 집에서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좀 있는 네.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접촉을 하지 말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은 공간이다 보니까 환경 소독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급적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겨울철이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가습기 등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건조한 환경을 조금 해결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네. 거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가족도 자가격리 대상자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서 어떤 뭐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보면 집에 있다고 해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그분만 확진자만 놔두고 따로 뭐 호텔에 가서 지내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일단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밀접 예. 접촉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간편식으로 또 식사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근데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좀 영양가 있는 어떤 음식물, 식사 같은 거를 밖에서 제공을 받으셔서 예. 개인 건강에 신경을 좀 쓰시는 게 혹시나 모를 감염에 위해 대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대비책도 세워야겠습니다. 자,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 FDA 자문위원회가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하면서 화이자 백신은 미국 내 접종에 어느 정도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내 승인은 올해 안엔 힘들 거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데요. 이 결정이 국내 도입에 어떤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요? 일단 뭐 미국 FDA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승인을 하거나 말거나 그 여부랑 상관없이 네. 실제로 각 국가에서 특정 의약품을 투약하는 거는 해당 국가의 식약처 담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FDA가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표준화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예. 뭐 미국 FDA에서 승인 안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승인을 또 반드시 안 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물론 네.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리가 임상 데이터들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실제로 이상 반응이나 어떤 부작용이 없는지를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접종이 들어갈 건지를 나중에 심사 승인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 승인 여부와 국내 도입 상황은 별개라는 점 다시 한번 알아두고 가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도 영국에서 이게 먼저 시작이 됐는데 가짜 뉴스까지도 퍼지고 있습니다. 또 가짜 뉴스가 꼭 아니더라도 이 백신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아직은 좀 맞기 무섭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 백신 접종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지금 상태로는 뭐 하는 게 좋다 안 좋다라고 판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많지 없죠. 구체적인 예. 임상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네. 부분에 좀 한계가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임상 승인이 난 거에 대해서 외국 사례를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보건당국이 향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결정에 잘 따라서 실제로 백신 접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이 결과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